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돼 19대 대선의 대진표가 드러난 4월 첫째 주. 문재인 후보에겐 악몽 같았던 안철수 후보에겐 꽃길 걷는 한 주였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로 문재인 독주 체제가 깨지고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건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난주에 마치 그 성장판 열린 사춘기 소년처럼 자고 일어나면 지지율이 팍팍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가 순식간에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뭐 보수층의 이동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유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세력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본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그 표가 안철수 후보로 결집이 됐다는 거고, 그게 과거와 조금 더 다른 측면은 안철수 후보가 기존에 한 1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었죠. 그 10% 안팎의 고정 지지층에 그 떠돌던 표가 얹혀지니 크기가 더 커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누렸던 반사이익, 이게 소멸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적폐 세력 청산, 이게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구호인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적폐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에 파면당하고 3월 3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 소멸된 이후에 그동안 누렸던 반사이익이 함께 소멸되는 측면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 언론, 이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안철수 띄우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다. 그래서 당은 없어졌지만, 말하자면 새누리당, 후신당은 유력을 상실했지만 그 언론이 사실상 반문연대를 형성하는 어떤 총사령부로서의 역할을 보수 언론이 했고, 그 보수 언론의 어떤 전략과 지침에 따라서 어떤 힘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분석인데요. 이제 본래 우리 사회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 보수 정당, 보수 후보, 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야 뭐 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까요? 홍준표 가지고는 좀 약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수 성향의 어떤 뭐 선거 사령탑이 존재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이제 어떤 집단 지정 같은 게 이제 작용을 해서 안철수라는 선택지로 일단은 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머물지 아니면 이제 빠져나갈지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옮겨 다니던 표뿐만 아니라 이제 조갑재 씨가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권고 내지 지령 비슷하게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극우 성향의 표까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쏠리고 있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넓은 스펙트럼을 안철수 후보가 계속 잘 관리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표 중에 지금 절반 정도가 안철수 후보한테 몰리는 걸로 이렇게 여론조사상은 나타났는데, 사실은 좀 더 있을 겁니다. 좀 더 될 겁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아니고 좀 더 많은 60%나 70%까지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보수 성향, 또 고연령층이 안철수 쪽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세대별 차이도 뚜렷하죠. 문재인은 20대, 30대, 40대에서 앞서고 50대, 60대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맞서고, 이제 이런 성향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문재인에 대한 비토 감정, 반문재인 정서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오래전부터 1대1 대결 구도를 예언했고, 뭐 국민의당에서도 4월 초에 경선 후보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상당히 격변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경선 이후를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치밀하게 상당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메시지나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메시지로 한다면 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현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1대1 구도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현 정치적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세력들이 결국은 나에게 올 것이다. 반기문, 황교안 다 포기를 하고 결국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이자면 그런 객관적인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걸 주도적으로 자기가 나선 거죠. 말하자면 1대1 구도다. 나를 주시해달라. 문재인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그러니 나를 좀 지켜봐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1대1 구도를 계속 강조해온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어떤 중도적이고 온건한 포지션에서 조금씩 우클릭을 해왔습니다. 네. 그 우클릭 해온 게 그때는 워낙 한 10% 안팎의 지지도밖에 없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미 예를 들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거의 180도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 바꾸는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그게 반기문이 사퇴하던 날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반기문이 사퇴함으로써 떠돌 수밖에 없는 표를 자신이 끌어안도록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그 반작용의 물결이 지금 몰려올 거다. 그럼 자기가 그 물결에 올라타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볼까요? 정치적으로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 쪽이.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당 실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촛불 집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또 사드 반대 이런 걸 이제 앞장서서 얘기하다가 지지율이 영 이제 오르지 않으니까 좀 이제 답답했죠. 그래서 이 사드를 찬성하면 좀 오르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보수, 특히 이제 고연령층 유권자들의 어떤 기획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홍준표 후보가 그전부터 이제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과 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른바 이제 좌파 대 우파, 또 보수 대 진보 프레임으로 이제 자꾸 몰아가려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끝났다. 이제 끝났고 문재인이냐 나냐 결국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른바 고연령층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여론 주도층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그 프레임이 현실적으로도 맞으니까 그쪽을 이제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물어봤어요. 안철수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로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문재인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게 거의 유일한 이유고요. 안철수의 정치적인 정체성 자체가 이제 반문재인인 거죠.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 방향이 예측이 됐고 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이제 낡은 체제를 좀 두드려 부술 것 같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뭐 건설 공사를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4차 산업혁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현재 이제 지지율을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제 생각에는 뭐 오래전부터 뭐 기획을 했다거나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가장 강한 사람과 내가 맞대결을 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정치 상황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마치 예언자처럼 지금 비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 문재인 정서만으로도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뭐 상당히 대단한 거죠. 예.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4월 3일에 후보 확정된 뒤에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고 사실은 같은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이재명 그 지지자들의 지지도 온전히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 그렇죠. 주춤거리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예상됐던 조정 국면을 맞은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또 수감까지 됨으로써 박근혜 반사이익, 박근혜로 인한 반사이익은 사라진 겁니다. 또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계속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까요? 밴드웨건 효과의 이제 효용성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문재인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생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또 어떤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떤 정치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이건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좀 일을 그르치는 그런 장면도 좀 있죠. 최근에 뭐 그 선대위 구성 문제 같은 데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좀 다소 좀 극성스러운 이제 열혈 지지층이 이제 당내 경쟁자들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확장 가능성을 좀 막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의 어떤 조정 국면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그냥 문재인 후보로만 집중을 해서 본다면 네. 물론 문재인 후보도 확장 전략의 중요성을 이미 5년 전 선거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때의 이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나서 본인이 자신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유연하고 어떤 폭넓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책에 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대세론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봐라 이런 사람들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도거나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부족해 보이는 부분 네. 이런 걸 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 양에 치중했던 게 아닌가. 이게 질적으로 감동을 주질 못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걸 보여준 이유는 봐라 내가 이런 분들도 모셔왔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지지하는구나 그 자기와의 동질성을 느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효과가 10분의 1이 아니라 2,000명을 보여주면 2,00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양으로는 뭔가를 보여줬는데 질적으로 그 감동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전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더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 확장 전략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만일 2위 후보가 이재명이었다. 그리고 이재명과 굉장히 날카롭게 이 대립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유연한 그런 모습으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2, 3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동률이었지만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대립각이 훨씬 서면서 문재인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좀 더 뭐랄까요 경직되고 좀 갇혀있는 폐쇄적인 이미지를 더 가져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던 확장 전략이 경선 기간에서 다 까먹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 이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마저 없어지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1위 할 텐데 너무 경선에서 뭐 안희정 후보나 이런 사람은 너무 세게 붙었다. 그래서 확장성을 본인이 스스로 가두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문재인 후보 개인이 본인이 그 안희정 지사와 그렇게 크게 각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말이 분노가 빠졌다라든지 뭐 그런 정도 표현인데, 뭐 저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열혈 지지층들이 네. 훨씬 더 말하자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문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 전략이 감쇄되거나 또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안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이후에 불이 불어닥칠 어떤 안철수의 역습,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뭐 냉철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비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끼리의 무슨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보면 대선 유력 후보와 유권자, 지지층과의 이제 그 일종의 거래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임의 룰 같은 거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의 적은 사실은 안철수가 아니고 문재인 자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뭐 집중 공격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싸움이 문재인 대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고요. 반문연대라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가 실제로 안철수를 통해서 정치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그런 측면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 반문연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까지도 연결될 위험이 있다, 이걸 감지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할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핑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답변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인터뷰 과정을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도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대통령 되면 미국부터 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명을 못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연령층 유권자들에 대한 좀 더 감성적이고 섬세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약간 특별한 연구가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아니, 나이는 사실 안철수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데 왜 고연령층 후보자들이 나이 많은 문재인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좋아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선착과 좀 고민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몰려갈 거라고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아까 저는 뭐 냉철하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당을 뛰쳐나가고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하고 이런 주장을 쭉 봐오면 어디까지나 야당 내에서의 반문재인 정서, 그걸 본인이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당이 워낙 지리멸렬을 해버리니까 구여당 여권이 이제 그게
반문재인 영서라고 하는 게 더 확장이 된 건데요. 뭐 여하튼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여하튼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최근까지도 이야기했던 게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른바 문모닝 해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침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했지만 그동안은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건 이렇게 맞서는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적으로.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차피 손을 잡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홍준표, 유승민 뒤에 있던 세력이 대장은 그대로인데 뭐랄까요, 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밤 사이에 산을 타고 넘어와서 이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한쪽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습을 당했다, 역습을 당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플랜 B가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황을 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문 대표가 했던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1, 2쿼터에서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제 앞서 나가다가 3쿼터에서 막 엄청나게 엄청나게 실점을 해서 지금 이제 동점이 됐고, 4쿼터인 정말 0대 0에서 마지막 한 쿼터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과 안철수 둘 사이에 처진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얘기를 하고,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이런 서로 이제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이런 프레임, 전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황을 좀 호도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익숙한 과거인 문재인인데 또 불안한 미래인 안철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맞세우기도 합니다. 이제 문재인은 제2의 노무현이라는 얘기고요. 과거처럼 이제 굉장히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고, 또 문재인은 과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이건 이제 과거 대 미래 프레임, 이렇게 되면 불안하지만 당연히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안철수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 비슷한 그런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지역 대결 구도는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호남도 반으로 갈려 있고요. 영남도 TK, PK가 또 다르고, TK 안에서도 갈려 있고 PK 안에서도 이제 갈려 있고, 그 지역국 대결 구도는 많이 무너졌는데, 그러나 역시 이제 이른바 좀 정책 노선의 문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념의 문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고연령층이냐 젊은 세대냐,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결국 저는 정책 노선이나 이념의 문제 또는 세대의 문제로 지금 환원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좀 진보적 성향의 이른바 촛불 민심을 좀 받드는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안철수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고연령층,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또 당연히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분들까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 이제 양쪽이 한번 겨루는 이런 프레임 싸움으로 이제 대선 후보 등록 즈음에서는 아마 그런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역적으로 나뉘어져서 왜곡되거나 어떤 착종됐던 현상이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어떤 개혁 세력, 개혁이나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지금 지지층만 놓고 보면 확연하게 지금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걸고 있는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지금 이걸 지금 내걸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캠프 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런 각보다는 진짜 정권 교체냐, 가짜 정권 교체냐, 이 프레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건 말하자면 안철수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의 한 선택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가운데서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보다 훨씬 더 강경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걸 본인이 선택하고 그걸 어제 그제 사이에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랄까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긴장감과 결속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촛불에 나왔지만 나오면서도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건 좀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원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남은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승패가 갈릴 텐데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각 캠프의 필승 전략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갈렸고요. 네. 2002년 대선도 그랬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2007년에는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2012년에 다시 피말리는 승부로 갔죠.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흡수해서 문재인 안철수가 다시 이제 미세한 승부를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쇼트트랙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력 차이가 아주 많이 나도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올 때는 날 하나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 바퀴 그렇습니다.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포인트는 홍준표 후보의 이제 보수정당에서 어쨌든 추격전을 벌일 겁니다. 이번에 목요일부터 이제 텔레비전 토론회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TV 토론이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양쪽에 이제 지지층이 그렇게 아직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 지금 쌓인 어떤 그 지지층을 어떻게 잘 굳히게 하느냐, 다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토론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걸 할 경우에 무너질 위험도 있고요. 물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토론회가 다른 대선 때와는 달리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이나 고연령층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제 제4 산업혁명 미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 넓은 스펙트럼을 유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안철수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40석 의석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박근혜는 과반 가지고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답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진지하게 정찰해서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이 답변 내놓지 못하면 당선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지지층을 굳히면서 동시에 중도 쪽으로 넓혀가야 되는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언론 환경 굉장히 아직도 적대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 사회 기득권층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선다는 것도 끝까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과 긴장감을 놓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생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폐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굳히는 쪽으로 과격하다. 지금 박지원 대표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공포증, 문재인 포비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세력들을 이른바 반문연대죠. 네. 반문연대의 기치로 다 묶어 세우려고 할 테고 문재인 후보 쪽은 오히려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질적인 세력들의 그 연합체
간극, 그 간극을 돌파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촛불의 일부 세력을 있으면서도 또 전혀 뭐 조갑제류의 사람들도 같이 끌어안고 있는 건데 그 균열선, 그 균열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고 들어가느냐, 그게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촛불 민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문재인 후보는. 네. 그 조기 대선, 쇼트트랙 대선이어서 큰 변수 없이 선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하게 야당이 승리했던 작년 총선 때부터는 그 기존 경험과 공식으로 한국 정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도 점점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